이것도 내 실수했네. 잠시만요. 네. 이게 왜 아웃됐을까? 오늘도 그냥 제가 깜빡하고 그걸 조정을 안 했네요. 네. 오늘도 인드라 블로그를 참조하시면서 방송 부탁드립니다. 제가 잊지 않고 방송 끝나고 나서 지난 방송 때 이 조정을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깜빡 잊고 못했어요. 노타님 어서오세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푼숫자님 구독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푼숫자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좀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드라 우스갯소리로 어떤 거냐면, 인드라가 이제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달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나와요. 근데 윗옷을 거꾸로 입었어요. 제가 오늘 무의식적으로 입는다는 게 옷을 뒤집어서 입었어요. 물론 이제 잠바를 걸쳤기 때문에, 가을 잠바를 걸쳤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를 탈 때, 저는 이제 마을버스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잠바를 걸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몰랐죠. 근데 이제 가게에 와서는 잠바를 벗고서 이제 앞치마를 입고서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거꾸로 입었다는 걸. 뒤집어서 입었죠. 그랬더니 이제 평상시보다 매출이 오늘 많았다. 그래서 인드라가 우스갯소리로 일하시는 분한테, 인드라가 매상이 좀 없을 때는
가다 옷을 뒤집어서 입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예, 예. 그렇게 미신을 믿지 마시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저도 농담으로 얘기한 거죠. 농담으로. 저도 이제 미신보다는 과학적인 건데, 이제 영 손님이 없을 때 한번 뒤집어서 또 입고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뒤집어서 입고 나왔던 것이 효과가 있는 거지, 의식적으로 뒤집어서 입고 나오면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그럼 싫어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무의식적이건 의식적이건 한번 손이 없을 때 실험을 해야겠다. 그래서 실험 정신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손님 모처럼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으면 좋아요. 여러 가지 시간도 빨리 가고 막 그 일하면서 즐거워요. 바쁜 게 좋아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바쁜 게 시간도 많이 가고 매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주말인데 손님이 없어 봐요. 이제 여기는 뭔가 이렇게 평판이 안 좋은가 보다. 안주가 형편없나 보다. 이러고 들어왔다가도 나가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막 손님이 바글바글 하면요. 음식이 뭐 이렇게 좀 안주가 취향이 좀 다들 각자 달라가지고 맛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 취향이 안 맞아. 이래서 손님이 없는 거야. 여기 음식 솜씨가 형편없어.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주인장한테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음식 가지고 뭐라고 안 하면 괜히 다른 걸로 태클을 거셔요. 근데 이제 손님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 탓을 해요. 이 손님들이 다 이렇게 많은 건 많은데 자기 이제 뭐 안주가 자기의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 탓을 해. 내 취향이 독특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 심리가 중요해요. 집단 심리가. 집단 심리 뭐 예를 들면 뭐 딱 와서 딱히 뭐 이렇게 가게에 왔을 때 목적을 가지고 나는 오늘 꼭 치킨을 먹어야 되겠어. 뭐 골뱅이를 먹어야 되겠어. 뭐 이렇게 뭐 먹태를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집은 뭐가 잘할까 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테이블 딱 보니까 다 치킨 시켜. 그럼 여긴 치킨이 잘하나 봐. 다 치킨 시켜요. 그 재료가 다 떨어져. 골뱅이 잘하나 보다. 골뱅이를 다 시켜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개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사람 심리라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 심리, 실제적인 어떤 맛보다 사람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님이 많으면요, 어떤 음식 가지고 태클을 안 걸어요. 근데 손님이 없을수록 태클도 걸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도 실수를 더 많이 해. 바쁠 때는 실수를 안 해. 의외로. 근데 손님이 없을 경우에 더 실수를 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오셨으니까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54회 역설타임즈쇼 2023년 11월 4일 인원리 지미 애플발 범용 인공지능 개발 이미 완성했을까? CFR, FA,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VOA 워싱턴 월스트리트저널 이든영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성녀령 박진 테드 샘 알트먼 더 가디안 구글 휴먼스토리 새마을 리믹스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헬로 새마을 리믹스 데이비드 레드클리프 2014년 CFR 부족한 상상력 인류 11명만 살아남고 멸종한다. 서울은 반쪽점은 괴뢰파쇼 점령지가 된다. 새마을로의 클럽 리믹스 이런거 굉장히 좋습니다. 인들아 볼 때 매우 흥미로워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찰사라 보스의 이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영상이 있어요. 아주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굉장히 괜찮은 노래인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북한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0년대 60년대 영화를 보시라. 이승만 대통령 시절과 박정희 대통령 60년대 시절의 그 영화를 보시면은 마치 북한 방송을 보는 것 같은 언어를 구사합니다. 한국의 표준어는 변천이 있어요. 인드라의 어떤 표준어 기준이 있거든요. 오늘날 수도권 인구가 사용하는 대다수 수도권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표준어예요. 그 표준어가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변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변화는 언제 일어났느냐? 잘 살아보세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남과 북이 경제 뒤바뀌었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수도권 언어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때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이죠. 기존에는 서울에는 수도권에는 토박이들만 있었다면 경제 발전하다 보니까 전국의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무작정 상경했어요. 10대 때 배고프니까 서울로 다 집중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팔도는 아니죠. 남북 분단이 됐으니까. 삼남 지방의 사람들이 대거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언어가 수도권 토박이 언어와 이 지방 언어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뀝니다. 조금 미묘하게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 197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 말씨와 남한 말씨, 대한민국 말씨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1960년대 문화 영화들을 참고하세요. 70년대도 바뀌어요. 그리고 또 언제 바뀌냐? 서울 올림픽 88년 때 바뀝니다. 얘들아 얘기했죠. 1988년 때 한국이 생활사 면에서 엄청나게 바뀝니다. 인드라 1988년에 군대 그때 최전방에서 근무했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은 GOP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인드라는 이제 강원도에서 근무하다가 파견 근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88올림픽 때 최전방에 있었어요. 그 GOP 최책선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오니까 전역하고 나오니까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걸 실감했어요. 제가
예. 그게 기점이 88 올림픽입니다. 예. 88 올림픽 때 다시 수도권 우리의 표준어가 바뀌었어요. 70년대 때는 전국의 지방민들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바뀌었다면, 예, 1988년은 국제화를 맞이하면서 바뀌었어요. 국제화. 예, 그때부터 이제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수도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화가 됐어요. 글로벌화. 언어 자체가 뭐 286이다 386이다 컴퓨터 막 새로 들어오기 시작기도 했던 때 시기고, 예, 그리고 88 올림픽으로 인해서 수도권이 글로벌화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수 그 영어 용어들, 예, 이 도입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발음을 굴리게 되는, 예, 영어 발음 따라가지고 굴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 전에는 한국의 수도권의 표준어가 뭔가 센 발음이 나왔거든. 센. 예, 지금 그 북한 방송, 북한은 개혁 개방을 거부하는 수ቆ통 노예제 국가 아닙니까? 파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100년 전에 그런 어떤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 촌스러운 언어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개혁 개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 시대적인, 예, 글로벌적인 어떤 세계화된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 수도권 시민들이 부드러운 언어를 쓰다 보니까, 예, 영어나 스페인어, 뭐 아랍어, 일본어도 그렇고, 예, 전부 다 좀 부드러운 언어거든요. 좀 이렇게 센 발음이 아니에요. 왜? 굴러다니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관점에서, 예, 1990년대 초반 언어를 들으면 이건 또 뭐 또 이렇게 촌스러워 이렇게 생각되죠. 예. 그럼 또 언제 바뀌느냐? 3차 언어의 변화는, 수도권 언어의 변화는 언제 때부터냐? 그건 2010년대 이후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2010년대부터 언어가 바뀐 것은 유튜브 때문이에요. 유튜브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그 이전에 2000년대 때부터도 인터넷 언어라고 하는 게 새로 들어와가서 이제, 그 온라인의 언어가 카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언어가, 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오프라인 언어로도 사용되는 것은 있었어요. 그쵸? 그건 2000년대 이미 있었다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유행어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 사이의 문제지 기성 언어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기성 언어를 바꿀 정도가 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유튜브가 뜨고 케이팝이 뜨고, 유튜브 영향 덕분에 케이팝이 떴고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예. 인드라가 케이팝에서 중시하는 게 유승준과, 그 다음에 누구지 갑자기? 예? 필리핀 교도소에서 이렇게 했던, 예. 예. SM 슈퍼주니어 노래. 예.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싸이의, 예, 강남스타일. 예, 이러한 영향 때문에 글로벌화되면서 유튜브로 뜬 거 아니에요. 케이팝은 그 유튜브 언어가 일상적으로 보편화되면서 한국의 언어 구조가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1988년은 온라인 없이 진행됐다면 2010년대 이명박 정부 때는 온라인 통해서 진행돼서 오늘날 언어가 된 거예요. 북한은 60년대 언어와 지금이 거의 같아요. 다른 게 없죠. 왜냐하면 인터넷 영향도 없고 글로벌화 개혁 개방되지 않는 고종 이전에 쑥골통, 노예제, 부패무능, 좌이파쇼, 적폐, 매국노 괴뢰 파쇼 집단 아닙니까? 그 언어 구조가 바뀔 리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 그걸 1970년대 딱 보면 응? 청소년들이 딱 보기에 이거 북한 아니야? 잘 살아보세요. 뭐. 한복 쫙 입고 딱 한 게 딱 그냥 오늘날 북한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차이가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정신 덕분이다. 박정희 정신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그러한 면에서 새마을 리믹스 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새마을 운동하면 구닥다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재해석해서 이걸 리믹스 버전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박수치기예요. 높이 평가합니다. 이해하셨죠? 새마을 리믹스 꼭 들어보세요. 인드라는 새마을운동 리믹스를 듣는 것이 지명에 까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파 방송들이 맨날 하는 게 지명에 까고 반정비당 까는 것밖에 없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빈곤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국힘이 뭘 잘했는가, 뭘 잘하는가를 얘기를 안 해, 거의. 물론 정치 방송들은 사람들이 남 까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거, 뒷담화 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성혜령이 뭘 잘했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뭘 잘했는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뭘 잘했는가, 안철수 국회의원이 뭘 잘했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뭘 잘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뭘 잘했는가,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박진 외무부 장관이 뭘 잘했는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국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힘에 대한 국힘 여당 떡밥을 가지고서 정치 장사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인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한반도를 걱정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한다면 정치 장사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철학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유승민 안 까고 준석이 안 까잖아요. 준석이가 문제가 많아요. 유승민도 문제가 많아요. 인드라 비판 좀 했죠. 이거 안 하잖아. 인드라가 왜 안 하겠어? 준표도 얼마나 많이 깠어. 인드라가 준표 이제 안 까잖아. 인드라가 왜 안 까겠어요? 준표
뭐 준석이, 뭐 유승민 깔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개발해 보세요. 예,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렬형 정부를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제안, 발전적인 제안 했습니까? 그냥 뒷담화 까는 그러한 우파 방송 맨날 해봐야 무슨 상관. 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민생과 복지와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방송을 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철학과 비전이 뭐가 있어요? 네? 그런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서 성렬형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면 성렬형 정부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 지명이 까는 건 3살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야. 지명이가 문제가 많다는 건 3살 어린애도 다 아는 얘기야. 그쵸? 언제까지 그걸로 장사할 거예요? 지명이 장사. 네? 비전을 좀 제시해주세요. 성렬형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전 지금 성렬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비전을 제시해줘요. 그러면 인드라는 너는 어떤 비전을 제시했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힘에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에 올인하는 정치 세력, 박정희 대통령에 올인하는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또 그 세 분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도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또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또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또 생각하는 세력, 이명박 대통령 생각하는 세력, 또 성렬형 대통령을 생각하는 세력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래요. 공화당만 해도 예를 들면 나는 뭐 노예방의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우리 유명한 공화당 하면 떠오르는, 자유우파 공화당 하면은 떠오르는 그 대통령 있죠? 뭐 서부터 시작해서 레이건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그리고 민주당에도 자유좌파 민주당 대통령 하면 제퍼슨, 그 다음에 루즈벨트, 그 다음에 뭐 케네디, 뭐 그다음에 오바마, 또 클린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어떤 것들은 다 또 미국에도 난 이 대통령이 좋지 저 대통령은 별로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를 들어 미국의 민주당 지지하지만 오늘 얘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든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나는 공화당이지만 트럼프가 싫어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어떠한 정치 유튜버 하면은 이런 심전 잡기 위주가 아니라 역대 국힘 정부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신박하게 새마을 리믹스처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관통시키는
이러한 어떠한 정치 철학을 성렬함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정치 철학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 네? 나는 요거 먹고 떨어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맨날 까대면 당신들과 준서이가 뭐가 달라? 준서이가 문제가 뭐야? 유승민의 문제가 뭡니까? 춘표의 문제가 뭐예요? 이거 먹고 떨어지겠다는 거 아니야. 네. 요것만 지키고 있으면 나 공천 주겠지. 성렬랑 왜 까? 공천 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쵸? 저쪽에서 뭐 발전기장도 다를 건 없죠. 원래 정치의 어떤 그런 비열함이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인드라가 현실을 다 감안하면서 인드라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비전과 정책과 철학으로 가야 돼요. 공천 따기 위해서 무슨 무슨 역사적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때 당쟁 무슨 쓸데없는 거지. 다 수꼬통들이었잖아. 준석이 까는 놈들이나 뭐가 달라? 그쵸? 준석이 까는 애들이나 지명이 뭐가 다르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니네들이 뭐가 다르냐고. 생각이 있었냐? 당신들은 민생을 위해서 힘을 썼냐? 성렬함을 위해서 대한민국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공천 따기 위해서 지금 성렬함 까고 그러느냐? 당신들이 정책을 내놓는데 인들아 늘 강조하죠. 당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법안을 만들어. 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안 만들 때 걔가 변호사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다, 판사 출신이라고 그래서 법을 제대로 알고 법안 제출하는 줄 알면 착각이나. 물론 아예 그런 법조인 출신도 아닌 놈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심지어 법조인 출신마저도 법안 한국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지 않아요. 제출을 안 해. 인드라가 5급 노동 담당 비서관이었잖아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꼴통인지 아십니까?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한국 국회의원들은 미국 국회의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에요. 이거는 선진국 국회의원과 후진국 국회의원의 명확한 차이예요.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미국의 의원들은 법안 제출할 때 예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포퓰리즘을 먼저 생각해요. 예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극심한 꼴통들이 바로 반쪽미당이에요. 숫꼴통, 잘파쇼, 적폐, 맥노. 한국에서 법이 문제다. 그 대부분은 반쪽미당, 적폐, 숫꼴통, 부패무능에서 나온 겁니다. 잘못됐어요. 예산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미국의 법안들은 예산이 우선시됩니다. 예산은 우선시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이에요. 파시즘이에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한 놈이 등간에 오늘날 만악의 근원 잘파쇼, 대한민국 최초 파쇼 반쪽노면 때부터입니다. 반쪽노면이 죽일 놈입니다. 얘는 묘를 파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야 돼요. 20세기 가장 이완용만도 못한 놈이에요. 반쪽 놈면
어떻게 이런 현충원에 모시는 대통령만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날 모든 왜 출생률이 팍 떨어졌습니까? 전 세계 최저 출생률입니까? 왜 청년들이 왜 다 자살해요? 반쪽 놓으면 죽인 놈, 이놈이 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파시스트 민들아가 반쪽 놈에게 유일하게 고마운 감정을 느끼는 건 이런 거죠. 반쪽 놈면 덕분에 인드라가 국제 유통 자본을 알게 된 거죠. 반쪽 놈면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여전히 좌익 파시어로 살았을 겁니다. 반쪽 놈면 덕분에 인드라가 국제 유통 자본론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그거죠.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이 부정적인 만악의 근원 반쪽 너면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좌익파시오 반쪽 미당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바다선님 어서오세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리믹스, 새마을운동 리믹스다 이거예요. 1960년대 음악과 영화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촌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네.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감각을 발휘해서 보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의 비전을 제시할 때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빔밥 정신, 퓨전 아닙니까? K-팝은 퓨전 아닙니까? 퓨전. 어떻게 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만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지희 대통령 만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과 전두환 정신, 노태우 정신, 이명박 정신, 박근혜 정신, 그리고 윤석열 정신은 리믹스에서 어떤 세계인에게 그리고 국영원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자타가 인정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고민해야지.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메뉴 파시스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 축구 해축 주류가 메뉴 팬이거든요. 박지성 때 덕분에. 네. 박지성이 지금 전북 현대 그쪽 무슨 디렉터 맡고 있잖아. 자, 전 지성이 좋아하지만, 자, 핵심은 한국 대다수 팬들은 메뉴 팬이에요. 근데 이 메뉴 팬이 메뉴 경기를 보기 싫어. 왜냐면 여러분 알잖아. 인드라가 토트넘 경기 작년에 안 봤듯이 오늘날 메뉴 팬들은 거의 메뉴 경기를 안 봐요. 이기든 지든 안 봐. 인드라는 알아요. 메뉴 팬들이 메뉴 경기를 안 보는 이유를 알아. 보는 것 자체가 괴롭거든. 자신이 봐도, 팬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경기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해? 그러면 이제 손흥민이나 이강인은 김민재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게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럼 얘네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이에른 미넨 팬도 아니고 메뉴 팬인데, 또 파리 생제르맹 팬도 아니야. 메뉴 팬이야. 토트넘 팬도 아니야. 메뉴 팬이야. 울버햄튼 황희찬 팬도 아니야. 메뉴 팬이야. 그럼 얘네들이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정치질하는 거죠. 이게 지랄 맞은 게 메뉴 정치질이 진짜 소문났거든. 메뉴 정치질은 소문났어.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리버풀 내 뭐 정치질 없어요, 여러분. 아스날의 정치 없어요. 맨유에서만 고유한 게 옛날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예. 퍼거슨 때조차도 있었던 게. 예. 저 퍼거슨 감독 좋아하잖아요. 이 맨유의 고질적인 어떤 선수단 정치질이에요. 전 세계에서 딱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예. 하나는 맨유고 단 하나는 바르시아. 예. 굳이 하나 더 든다면 레알 마드리드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시아보단 덜해요. 아무리 그게 저 호날두 때문에 좀 생긴 거지 무리뉴하고. 예. 전통은 바르시아와 맨유가 전 세계적인 축구 정치질 하는데, 예? 이거 바르시아 팬들 다 인정할 거예요. 예? 바르시아는 이제 그 축협 클럽 구조가 협동조합 체질이다 보니까 회장 선거하잖아. 회장들끼리 선거하다 보니까 파벌이 쫙 갈려져 있어, 선수단 내에. 메뉴는 메뉴대로 그런 게 있어요. 다 알잖아요. 리버풀이나 아스날은 그런 거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익숙한 애들이 메뉴 파시스트들이, 바르시아 파시스트들이, 바르시아가 경기가 그러니까 메시 없는 바르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 퍼거슨 없는 메뉴. 애들이 그러니까 바르시아나 메뉴 경기가 형편없으니까 어떻게 타 팀의 특정 선수들 중심으로, 예. 예를 들면 손흥민이다 하면은 토트넘 팬은 아니니까 손흥민 팬이고 손흥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돼요? 맨유에서 하던 그 정치질, 바르시아에서 했던 정치질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트넘과 메디슨, 토트넘과 손흥민과 이제 뭐 손흥민하고 메디슨, 예? 감독하고도 또 막 해. 그다음에 감독하고 레비, 감독하고 포스 감독하고 메디슨, 감독하고 또 뭐 무슨 페르시치 감독 손흥민하고 또 무슨 뭐 케인 뭐 손흥민하고 모우라, 손흥민하고 뭐 라멜라, 맨날 그 지랄. 손흥민하고 에릭센, 이런 정치질. 메뉴 파시스트예요. 이거는 리버풀이나 아스날 팬들은 이런 거 안 해요. 메뉴 파시스트만 하는 짓이야. 이건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다 알 거야. 바르시아 파시스트들과 메뉴 파시스트들이 늘 하는 짓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메뉴나 바르시아가 다시 부활하면 된다고. 그렇죠? 어떻게? 자유파시오 반쪽미당은 김대중 정신으로, 자유좌파 김대중 정신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오늘날 자유파시오 반쪽미당은 없어져야 돼요. 해체돼야 된답니다.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좌파 김대중 정당까지는 건강했다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현충원에 갔지. 근데 그 이후로 반쪽 민주당은 자유파시오잖아요. 대한민국이 불행해진 겁니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없어, 철학이 없어, 비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조중동, 그것도 조중동도 지네들이 만든 용어도 아니고 홍석현이 만든 용어고, 조동중이어야 되는, 조동중인데 조중동, 중앙일보를 띄우기 위해서 조중동 만든 걸 지네들이 만든 것이냐 착각하고, 노사모, 이것도 일본에서 베껴온 건데 그래놓고 바닐파시즘에 쩔어있고, 모든 게 히틀러처럼 쩔어있는 열등감의 소산이고, 열등에서 나온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파시즘. 아무런 비전이 없으니까, 결여되어 있으니까, 오직 남 깎아내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쪽 노면 때부터 유행하니까 국힘까지 오염된 거야. 반쪽 노면의 어떤 그런 좀비, 문좀비 이런 게 국힘 어떤 애들까지 물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정치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김대중 자유좌파 정부 이전까지는 정책 대결이었어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거였다고요. 오늘날 반쪽 놓으면 만약에 그놈 반쪽 놓으면 파시 정권 이후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맨날 친문, 친노 그밖에 없어요. 친윤 철학이 없으니까 쓰레기지 쓰레기.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루타님, 아까 메뉴 지지분에서 5분 보다가 말하는데 91분에 한 골 넣고 이겼네요. 그래요. 반쪽 놓으면 말과 행동이 달라 돌아선 게 98년인데 변화가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인드라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메뉴가 이기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작년에 토트넘이 이긴다고 그래서 인드라 토트넘 경기 안 봤거든. 이긴다고 그래서 하이라이트 보다가 이긴 토트넘 경기를 보는데도 졸려가지고 하이라이트도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메뉴가 이기건 지금 간에 관심이 떨어지던 것처럼 저는 토트넘 글로벌 팬으로서 작년에 토트넘이 이기든 말든 하이라이트도 안 봤어요. 생방송도 안 본 거는 물론이고 하이라이트도 귀찮아서 안 봤어요. 손흥민이 골 넣었다 그것만 살짝 보고 토트넘이 이겨도 손흥민이 골 넣지 않으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예요. 지금 메뉴의 현주소가 그렇다 얘기를 드리고 싶다. 그런 면에서 손흥민의 긍정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에게도 배울 점이죠. 그렇죠. 인드라의 어떤 인드라가 마자세하면서 정치 부분이나 어떤 생활 면에서 많이 마자세로 인해서 기존의 자유파셔 시절 때와 달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가 인드라가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 뭔가 사업 같은 거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꿔야 된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진짜 제가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여기 그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낙천적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사세요. 진짜로. 근데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있던 복도 날아갑니다. 제가 그걸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맞아서로 바꿨는데 이 경제 문제, 투자 문제에서는 여전히 인드라가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인드라 비슷한 분들 우리 테네님 저처럼 힘내시고 맞아서 하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경제 습관도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코인 폭락, 부동산 폭락 3대 폭락론자들 있잖아요. 부동산 폭락론자, 대한민국 경제 위기론자, 코인 폭락론자 이런 마인드로는 돈 못 벌어요. 부자 못 됩니다, 여러분. 생활을 바꾸셔야 돼. 설사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가 실제로 오든 코인이 실제로 폭락을 하든 부동산이 폭락을 하든 주식이 폭락하든 그때가 돼도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번다 이거예요. 반면에 부동산이 폭등하고 주식이 코인이 폭등하고 경제가 잘 나가도
여러분 돈을 못 벌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태도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사고와 습관, 지식보다, 경제 지식보다 그런 자신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손흥민처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어떤 이번에 첼시전에 대해서 인드라가 이렇게 여전히 첼시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드라인지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지만 냉정한 관점도 이렇게 이왕 이렇게 쭉 얘기했으니까 항상 틀렸잖아요. 전망이. 그런 면에서 글로벌 토트넘 팬으로서 인드라 같은 회의론자가 이번에는 이길 것 같다 토트넘이 이렇게 되면 우주의 기운이 지금 포스 감독에게 쭉 가 있는데 바뀔 것 같아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면들을 참고하고 무사 덴벨레 얘기 그 다음에 그 인드라 얘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견 주신 호이비에르 얘기 아주 좋습니다. 호이비에르를 레알 마드리드의 언더독 저 누구야 카세미라고 비교한 게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또 인드라가 월클 많아도 파리 생제르맹처럼 감독이 관리를 못한다면 포치 깐 거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깐 것처럼 보였는데 죄송합니다. 포치 감독 인드라 좋아하는 거 알죠? 안 된다 그랬더니 또 생제르맹에서 각성했나요? 갑자기 흥미로운 골이 됐어요. 강인이가 골 넣었는데 음바페가 딱 양보해가지고 여태까지 음바페 하면 이기적인 선수 잘하는데 이기적인 선수 뭐 이렇게 했는데 강인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조직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생제르맹에서 월드클럽 여러 명 둔 게 패착이라고 저는 봐요. 감독 탓이 아니라 그런 이 카타르 구단주의 어떤 저는 냉정하게 볼 때 착각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게 돈이 더 되거든. 카타르 입장에서는요, 막말로 얘기해서 생제르맹의 성적보다 이렇게 월클 애들을 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 선수 조합하듯이 네이마르하고 메시하고 음바페가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 게 마치 레알 마드리드, 레알의 옛날에 갈라티카 지구방위대 이런 어떤 것의 어떤 걸로 인해서 이게 돈은 되거든요. 흥행은 되고 근데 이게 돈독에 오른 카타르의 돈독에 오른 어떤 구도지 실제적으로 성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죠. 올해는 굉장히 생제르맹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네이마르도 떠나고 메시도 떠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음바페가 모든 조직은 수평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수직 구조예요. 모든 조직은 거기에 수직 구조라 해서 뭐 자유민주적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 구조이지만 자유민주 조직이 있고 파시오 조직이 있는 거예요. 반정미당은 이제 파시오 조직이고, 국힘은 반정미당에 비해서 자유파 정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민주적인 조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수평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수직인데 선장이 2명이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생각해 보세요. 메시가 있고 네이마르 있고 음바페가 있으면 선장이 3명 아니야. 네이마르는 메시 편이라고 치면 선장이 2명 아니에요. 생제르맹이 어떻게 성적표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걸 누가 관리해? 어떤 감독이 와도 그게 쉽지가 않죠.
오히려 저는 이번에 생제르맹이 음바페 단일 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생제르맹이 챔스리그에서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인이 입장에서는 강인이가 자기 자신이 메시도 아니고 네이마르도 아니고 그런 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딱 잡힌 거지. 나 그러면서 음바페 위치가 딱 잡힌 거야. 그럼 제대로 되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생제르맹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바이런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스템이 투엘 감독의 문제는 아니에요. 투엘 감독 탓을 하는데, 전 냉정하게 볼 때 투엘 감독의 성향도 있지만 지금 미넨의 라커룸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게 통일돼야 돼요. 바이런 미넨이 챔스에서 우승하려면 뭔가 이렇게 밀러와 케인과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딱 시스템이 잡혀야 됩니다. 지금 토트넘이 잘 나가는 건 위계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첼시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고 포치와 같은 훌륭한 감독이 있고 구단주가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첼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라카룸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메뉴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구에 관해서 5대장인들 알겠죠? 아이게스, 그 다음에 이성모, 그 다음에 이기자인 외신, 그 다음에 스토리케이크 마이케이, 또 하나가 뭐죠? 그 다음에 부어나세바. 이분들 의견들 너무너무 의견 소중히 고맙고요. 그건 인드라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포츠 얘기를 빌미 삼아서 오늘 인드라가 강조한 건, 한국의 자유우파와 자유좌파 유튜버들이 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조선 때 수꼬통 당쟁하던 양반들처럼 헛소리나 주적거릴 시간에 진지하게 예산을 걱정하면서, 예산 공부를 하면서, 법 공부하면서 법을 만들어라.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자기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멋대로 만든 그 해외 출장 지원비 팍팍 쓰면서 외유 나가서 골프나 치면서 송트남 이런 짓거리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다 떠넘기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건대 차기 총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려워요. 2024년에 좌파쇼 반쪽 정은 베레 파쇼 정권이 대한민국과 서울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천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잠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다음에 좋은 노래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새마을 리믹스 쭉 말씀드렸고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이 노래 좋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휴먼 스토리 벨라스 가든 환율, 이렇게 또 5만원짜리 점심 식사도 할 수 있는 휴먼 스토리, 그런 거 좋아요. 좋습니다. 환율 갑자기 국채가, 미국 국채 금리가 폭락했죠. 그 채권값이, 미국 국채값이 올랐어요. 일반적으로 음모론자들은, 경제 음모론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든영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복합체에 필요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국채가 막대한 국채량이 발행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값이 더 채권이 많이 발행되니까 그만큼 채권 수익률이 더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잖아요. 채권 수익률이 폭락했어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폭락했어요. 연준의 금리 동결, 뉴스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준에서 파월이 금리 동결 거의 시사하는 발언을, 앞으로 당분간은 금리 동결할 것이다,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드라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이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음모론자, 좌우의 파시스트들은 연준 파월은 옳고, 왜냐하면 럼프가 임명했으니까. 아니죠. 파월 연준 의장을 임명한 것은 럼프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임명했어요. 한국은행장을 임명한 것은 문전비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임명한 겁니다. 전세계 쭈꽁의 인민은행장 역시도, 러시아의 중앙은행장도 국회의원이 임명합니다. 푸딩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맥콘 시파르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그럴 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카타르 투자청 핵심 인사도 국회의원이 임명해요. 이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든영은 틀렸고 파월은 옳다, 이렇게 경제 음모론 저희 파시스트는 얘기하는데 아니다.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독특하면서도 유일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은 국제유통자본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죠? 그렇게 막 올라간 파월 덕분인가요? 아니요. 파월 발언이 있기 위한 그 지전에 핵심을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인드라의 국제유통자본론, 후기 신자유주의론, 생산가치론 관점에서 이렇게 인드라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그 다음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인이나 전세계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만 가지고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강조드렸습니다. 세계 통화여야 되는 거죠. 미국 달러는 세계 통화입니다. 유일한 기축통화예요. 유일한 기축통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계 경제에 안정적인 달러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달러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세종이 화폐를 했는데 잘 안 됐잖아. 왜 안 됐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유통이 안 됐기 때문에. 세종은 이러한 경제적인 면을 몰랐다면 지금 국유보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막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달러 공급을 막았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은 폭등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 달러는 폭등할 수밖에 없고, 세계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인드라 지지한다고 얘기했죠. 왜? 테스트죠. 주식으로 치면 폭락시켰다가 폭락시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마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다음 경제 때 시기에 살아남는다 이거죠. 지난 1, 2년 동안은 그런 시기다 이거예요. 이제는 돈 벌 사람들이 돈 버는 시대, 돈 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드라의 국제유통 자본론은 뭘 강조하죠? 기축통화 달러 책임이 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달러 성장하고 있다면 거기에 달러 공급이 적절하게 돼야 돼요. 오프라인에서 세계 경제의 규모가 수준에 100배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통화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배 이상. 달러 공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던 겁니다. 여태까지. 달러 공급의 문제다. 달러가 풀면 돼요. 그래서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죠.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 중요하다.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금리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게 중요하다. 훨씬 더. 이걸로 인드라가 국제유통자본론에서 역사적으로 검증했고 이론적으로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이걸 해서 모두 음모론들은 이런 인드라 얘기와 정반대로 달러가 휴지될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가 폭망한다. 세계 경제는 망한다. 하고 달리 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안 망해. 달러 휴지 안 돼. 세계 경제의 전망 밝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달러가 더 공급돼야 된다. 그래야지 세계 경제가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명분이 부족한 거죠. 그 명분은 인드라가 제공한다 이겁니다. 예. 달러는 미국 경제에 기반해서 달러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미국 경제가 지금 기통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해야 돼요. 예. 미국이 재정 적자도 안 하고 재정 흑자이고 무역 흑자면 세계 경제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세계 경제 체제에서 미국 경제가 쌍둥이 적자여야 돼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예산을 이해해야 돼요. 적자 예산을 해야 되고, 예, 미국의 그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 예산 문제 한도 폭 철폐해야 돼. 없애야 돼요. 그럼 미국 경제 수준에 맞춰서, 미국 경제에 맞춰서 한다 이거. 세계 경제에 맞춰서 달러가 공급돼야 되고, 미국의 재정도 세계 경제와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확장돼야 된다. 일관되게 인드라가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인드라의 무슨 그냥 이등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드라 상상가치론과 국제유통자본론, 후기 신자유론 일관된 철학이지 않습니까? 경제 철학이자 정치 철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있어요? 인드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등영 탓하고 뭐 럼프가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음모론이죠. 포퓰리즘이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 바이든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테드 마크, 백악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미 애플, 구글, 월스트리트저널, 샘 알트먼, 더 가디안, 김종화표 기본숙제. 그 테드 마크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철학자로서 뭐죠? 그 시뮬레이션, 그 일론 머스크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철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AGI에서 멈추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테드 방송에 나와서 강연에서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굳이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고 하죠. SI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강조를, 그러니까 AGI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드라 기준 관점에서, 인드라 기준은 이미 제시했죠. 인드라 기준 AGI는 세 가지 기준 제시를 했죠. 뭐 부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샘 알트먼이나 오픈 AI나 구글 나 그 마소나 뭐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AGI 범용 인공지능의 정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인드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AGI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오늘날 AGI 개발자 관점에선 이제 AGI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미 개발된 거 아니냐. 지미 애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 지미 애플은 익명이고, 그래서 이 지미 애플이 누구냐, 이렇게 적중률이 높으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GMF를 현재까지는 오픈AI의 내부 관계자이거나 샘 알트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 어떤 근거들도 몇 가지가 있고, 인드라 볼 때는 샘 알트만 보다는 그 일리아 슈츠케바 스케바 이 친구의 혐의가 더 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디안에서 일리아 슈츠케바에 대한 인터뷰까지 나오더라고요. 가디안에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했는데, 가디안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인터뷰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영국의 자유좌파 언론이에요. 가디안이 빌더버그 폭로도 열심히 한 가디언입니다. 인드라 인증한 좋아하는 언론이에요. 인드라 BBC는 비판하잖아요. 오늘날 자유 파시죠, 가짜뉴스, 포퓰리즘을 양산하는 게 BBC다. 오늘날 과거는 안 그랬는데 오늘날 현 BBC 경영진은 문제가 많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영국 언론의 체면을 지키고 격을 유지하는 것은 가디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영국에서 이런 AI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회의한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간다. 카말라 해리스는 성렬형과 같이 그 우주 인드라가 중시했던 미국 고등기술연구원 다르팍 거기 같이 갔죠. 그런 만큼 나사나 같이 갔죠. 그런 만큼 그 우주개발 최고 책임자인 동시에 AI 관련 최고 책임자입니다. 카멀라가 이쪽 AI에 뭘 알아 해서 비판적 여론도 있지만, 인드라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인선이 적절하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워싱턴에서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이 있었죠. 현실 이미 뭔가 내부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나온다 이거죠. 그 대체적인 현재 나오는 것들은 인드라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범용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완성된 걸로 보인다.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특이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현재 범용 인공지능은 어떤 수준이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IQ 140 정도의 인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Q 140의 인간이라면, 그러한 수준의 인간이라면 아주 특출난 인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1% 이내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인간이 1% 이내에 속하는 IQ를 가진, 지능을 가진 인간이 자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기계처럼, 기계네 24시간 일한다 이거야. 그쵸?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이거예요. 경비가 절약되죠. 그런 어떤 인재가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부족이 만연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인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인재가 필요한데 인재가 없어. AI가 있네요. IQ 140인데 24시간 일할 수 있고 노조 결성도 안 해. 그게 이미 등장했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이 정도 선이라면 인류가
규제 가능하지 않느냐, 위험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모프의 SF 고전 3원칙, 로봇 3원칙이 있어요. 무슨 뭐 인간을 해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늘 SF 고전 팬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 일리아 수츠케바가 얘기했듯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로봇물에서 결국은 위기가 오는 것도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말이 거창한데 간단히 자기 보존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보존의 원칙. 어떠한 그 자율적인 어떠한 것을 부여했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는 최소한도의 그러한 자기 생명 유지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인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으로 나간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데까지는 굉장히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그 슈퍼지능이거든요. 슈퍼지능, 초지능 수준이고, 이제 범용 인공지능 수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자. 테드에 나온 그 친구나 지금 백악관의 행정명령이나 뭐 그다음에 오픈 AI에서 자금 대준 마서에서 측이거나, 그다음에 이번에 그 구글에서 제미니 오픈 AI를 뛰어넘는 그런 걸 마련했다라고 하는 구글에서나 일론 머스크에서나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 백악관의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샘 알트만의 청문회 때도 나타났던 문제인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제인 거 없어요. 기껏해야 저작권 보호와 가짜뉴스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이걸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 외에는 지금 인들아 볼 때 이 AGI 행정명령인 것은 크게 실효성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냥 인프라를 구축한다 라는 선언적인 의미지 특별히 지금 완성된 거라는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의견 주신 분이나 말 맞다나, 그 다음에 세계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가디언이나 그 다음에 CFR, 특히 CFR 같은 데서 이미 이렇게 AGI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국외 귀족들 상당수는 이러한 비밀 소스들을 접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공유 관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AGI 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들아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법안을 이렇게 만드는데, 행정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30개국에 한국이 빠져 있더라고요. 뉴질랜드, 뭐 터키,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같은 나라와 함께 한국이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빠지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우리 박진 외무장관이 나라 지지하는데 이런 것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우리 이제 대항공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대항공 시대에 우리가 지금 AGI 시대에 이미 접어들고 있다. 인드라 기준상은 아니지만 대항공 시대, AG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삼류 찌라시들이 저희 파쇼 퍼플리즘 가짜뉴스 일루미나티들이 과연 이러한 미래 준비하고 있습니까? 100년 전에 사색 땅파 수코통 고종 민비 대원군 이런 병신들처럼 헤매고 있습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번듯이 떴는데 가짜 뉴스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 후진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까?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세계 잘 나가는 부자 국가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오늘날의 대한민국이었어요. 과거의 아르헨티나는 포치의 조국 아르헨티나는. 근데 어떻게 망했습니까? 바로 좌익파쇼 반쪽노면 같은 또라이들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망한 겁니다. 반쪽노면 파쇼 같은 무능부패 수코통 적폐 매국노 정치인들 때문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망가진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이제 정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라 블로그 정치 쪽 관련 CFR,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그 다음에 VOA 워싱턴, 그 다음에 박진 외무장관, 그 다음에 무슨 우크라이나 소식,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 이런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드라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얘기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핵심만 얘기할까 합니다. 뭔 얘기야? 무슨 숫자니? 엄청 위험 인물이고 누군가에게는 행님들 누군가 진짜 이를 가며 씻고 있겠군. 네.
자, 지금 CFR에서 그 다음에 국원에서 굉장한 혼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할까 합니다. 물론 이제 CFR이나 Foreign Affairs, Foreign Flash에서는 인드라 이런 이야기에 고무받아서 인드라 같은 사람들만 눈치채게끔 하는 기사를 올렸어요.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드라는 브레진스키와 헨리 키신저 이 두 사람 상극위원회의 두 위원장을 중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사로서 데이비드 록펠러의 주요한 두 책사가 브레진스키와 헨리 키신저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록펠러의 외교정책, 국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78% 브레진스키 반소 정책과 22% 헨리 키신저의 친중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78대 22.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히 이 반소와 친중은 큰 그림에서 보면 반소를 위해서는 친중이 필요하거든요. 소련과 중공을 분리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이게 맞는데 반소 친중인데 세부적으로 가면 이게 전술적으로 가면 완전히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략적으로는 큰 그림에서는 같은데 통하는데 전술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또 정책이 완전히 180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1973년 이스라엘 하마스가 용키브루 1973년 10월 전쟁 용키브루 기념일에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타격하고 이스라엘 민간인 축제에 참가한 음악 축제에 참가한 민간인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납치했죠. 용키브루 이날을 해서. 근데 이 1913년에 대해서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 인드라의 독특한 관점은 뭐죠? 정보전선에서 패배했어요. 1913년. 이번에도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보부가 패했을 뿐만 아니라 1973년 때도 패했어요. 이스라엘 정보에서. 왜 패했냐? 이나라 얘기했죠. 1913년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국의 황제가 됐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당시에 1973년에 상극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헨리 키신저입니다. 갑자기 헷갈렸네. 상극위원회 위원장은 그 바뀌었는데 책임자는 위원장은 다를 수 있지만 상극위원회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헨리 키신저였어요. 브레진스키가 아니고. 그래서 1973년 사태는 어떤 걸 의미하냐? 헨리 키신저를 엿먹인 거예요. 아니. 헨리 키신저를 엿먹인 겁니다. 아니, 갑자기 생각하네. 브레진스키를 엿먹인 거예요. 브레진스키. 갑자기 헷갈렸어.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왜? 브레진스키의 반소를 위해서는
예, 이스라엘의 협조가 중요하거든요. 인도라 국제유통자본론에서 강조했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근데 1973년 용키우르 전쟁으로 인해서 예, 이스라엘 시민들의 미국에 대한 신용도가 대폭 불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핵개발을 한 거죠. 반대로 왜 헨리 키신저를 엿먹인 사건이 언제 발생하냐면 1976년에 천안문 사태가 발발하죠. 찐꽁에서 등서평 인드라가 찐꽁의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 인드라는 등서평은 자유좌파라고 인정하거든요. 예. 물론 등서평도 국원이 임명했죠. 모택동도 국원이 임명하고. 중요한 것은 1976년에 천안문 사태가 발발했다는 겁니다. 광주 항쟁이나 천안문 항쟁 모두가 국유원이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천안문 항쟁을 누가 일으켰냐? 이걸 알아야 돼. 1973년 용키브르와 오늘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배우가 누구냐? 국유원이죠. 마찬가지로 광주 항쟁과 천안문 항쟁을 일으킨 건 누구냐? 국유원이 일으킨 겁니다. 전 세계 주요 쿠데타, 주요 혁명, 주요한 전쟁은 모두 국유원이 일으킨 거예요. 국유원 허가 없이 일으키는 전쟁은 없어요. 쿠데타도 없고, 쿠바 쿠데타도. 네? 어떤 혁명이든 어떤 쿠데타건 국유원이 일으키지 않은 것은 없어요. 천안문 항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국유원이 일으켰어요. 왜? 1976년에 천안문 항쟁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국유원의 어떤 세력이, 어떤 귀족이 일으킨 거예요? 누구를 엿먹이기 위해서 일으킨 겁니까? 천안문 항쟁이 일어나면 등서평 권력이 타격받고, 등서평 권력이 타격받으면 누가 이론적으로 압박을 받습니까? 헨리 키신저죠. 그럼 누가 유리해지죠? 브레즈스키죠. 반대로 1973년 용키브르 사태가 발발하면 누가 타격을 받습니까? 브레즈스키가 타격받고 이득을 보는 건 누구죠? 브레즈스키죠. 아니. 헨리 키신저가 이득을 보고 브레즈스키가 타격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계속 착각하네.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브레즈스키도 유대인이지만, 헨리 키신저, 나는 빅터 로스차일드 지지하지 않아. 유대인이라고 다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관점에서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CFR 분열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분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누가 옳은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략적으로는 브레드스키의 반서 전략이 옳았고 헤드 키신저의 친유 전략이 옳았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는 둘이 같은 길로 가지만 전술적으로 데이비 록펠러 구형 황제 밑에 두 책사가 있었지만 두 사람의 그 전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드라가 알파 오메가라고 예를 드린 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정보부나 전 세계 주요 정보부나 그 특수전 하는 사람들은 알파 팀은 이라크 전쟁에서 게릴라군은 소탕하는데 전념하는데 오메가군은 오히려 그러한 어떤 미군의 전략과 특수전 전략을 누설하고 방해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게 알파 오메가다. 이게 바로 국위본 내부의 문제다 이거죠. 각 팀이 맡은 미션이 다른 거예요. 같은 국위원이지만 인드라 얘기했죠. 아무리 좌파시오 반쪽 미당이지만 이 반쪽 미당도 국위원이 임명한 거예요. 반쪽 노면 문좀비 그 다음 지명이 다 국위원이 임명했어요. 그쵸? 반쪽 노면을 저 반쪽 지금 북쪽에 그 반쪽 정원을 임명했듯이 국위원이 임명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성렬형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시동을 벌이는 거고 성렬형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이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국군 생각이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밑바닥으로 갈수록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치 80년대 정경과 학생처럼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정경과 학생 올라가면 다 똑같은 놈이 다르게 명령한 거야. 정경대로 막아, 학생들로 교문 밖으로 나가 라고 명령을 해서 학생들이 데모하고 지령받아가지고 인드라 자이파시였잖아요. 전두환 정부 때 감옥 갔다고. 정경은 학생들 막아서 막고 어느 장단에 놀아내야 되냐 이러한 것이 있겠습니다. 현명하게 CFR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뭐 거기에 주장 없게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 없고 전략적으로는 다 공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전술적인 차이죠. CFR 위원장이 바뀌었잖아.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되고 이든영보다는 이든영에 대한 문제들 뭐 CFR이나 포린 폴리시, 포린 어페어즈에서 막 이게 뭐 이렇게 나와요. 원칙적으로 이든영이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든영 지지하잖아요. 근데 이든영이 대통령이 되면서 예를 들면 왜 럼프 때 했던 그 무역 문제, 관세 문제, 이든영 뭐 이렇게 했던 거, 그다음에 아브라함 협정,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 청산하지 않느냐? 라고 한쪽은 얘기할 수 있어요. 럼프가 한 건 모든 게 잘못됐어. 럼프가 한 거라고 100% 인드라는 럼프를 우익파쇼 성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익파쇼 성향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협정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죠. 이제 문제는 이제 한쪽에서는 지금 내년 대선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구변 귀족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럼프의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은 쪽이 분명히 있고, 다른 쪽에서는 럼프를 지지하지 않지만 럼프가 잘한 것도 있다 이런 입장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다른 어떤 입장 차이는 그냥 그 헬리 키신저로
푸딩이 아무리 문제지만 러시아는 그냥 유지됐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아니야!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쭈꽁은 해체돼야 돼!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은 그래도 그냥 쭈꽁은 유지되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태까지 인드라 방송을 최소한 1년 이상 시청하신 분들은 인드라가 이렇게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의도적인 걸 눈치챌 겁니다. 이렇게 인드라가 막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막 정신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냥 앞으로 향후 한 6개월만 인드라 방송을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돼요. 한 1년 이상 들으셨다면 인드라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여기에 달려있다. 내년 총선이든 대선이든 내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양적 완화가 있느냐 없느냐, 대한민국 서울과 수도권이 반쪽 정원의 정령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쭈꽁이 대만을 침략해 정복하냐,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되느냐 푸딩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국유본 귀족들 간의 노선투쟁 달려있다. 제가 볼 땐 전례 없는 투쟁이다. 1967년 CFR 투쟁 이후에 이와 같은 CFR 논쟁은 처음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력이 문제죠. 지도력. 아까 얘기했던 라카롬의 통일성, 감독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록주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어 황제의 문제는 아니고 책사들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손흥민 주장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처럼 긍정성, 세계 경제와 세계 미래와 세계 인류에 대한 긍정성, 그리고 성렬원 같은, 인드라 같은 후진들에 대한 애정 있는, 어린 선수들에 대한 애정 있는 태도, 동맹들에 대한 애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오늘날 절실하게 국위본을 원하고, 절실하게 미국과 동맹을 원하고, 무엇보다도 가치 동맹을 함께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인도라는 구번 귀족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번 귀족분들 주제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제가 정말로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서 3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루빨리 수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